엄마, 수술비 7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마련해요? 바쁘니까 끊어요. 뚜뚜뚜. 심장 수술이 급하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린 아들. 하지만 돈 없다던 아들은 다음날 5성급 호텔에서 장모의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죠. 그 순간 70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한평생 부모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조용하고 치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진료실 안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정숙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의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장 판막이 다 망가졌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겁니다. 오정숙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낡은 손가방만 꽉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거 맞죠, 선생님? 약으로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이건 수술만 제때 받으시면 팔팔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서두르셔야 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의 한 부분을 펜으로 콕 집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문짝이 고장 난 것처럼 판막이 덜렁거리고 있잖아요. 피가 제멋대로 역류해서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다 피가 폐로 넘어가면 숨도 못 쉬고 정말 위험해집니다. 오정숙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대략 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오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하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00이라니요. 한 번에 그 큰 돈은 조금만 수술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어머님, 일단 절차 설명은 드릴게요. 입원 전에 완납하셔야 수술실 예약이 가능합니다. 준비되시면 병원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700만 원. 이건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오정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모든 소음이 오정숙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시끄러운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온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기 수술 날짜를 딱 며칠만 늦춰주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간호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톡톡 두드리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응급 환자로 등록되셨네요. 여기서 더 미루시면 병원에서도 책임 못 집니다. 상황은 알겠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찾아 황급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오정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돈 나올 구멍은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아들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신호음 끝에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엄마? 민수야, 내 아들. 엄마가 정말 큰일이 생겨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요란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민수가 잔뜩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부장님 결제받을 서류가 산더미예요. 엄마는 꼭 이럴 때만 전화하더라. 이따가 해요. 민수야, 잠깐만 5분만 통화 좀 하자.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에이, 동네 병원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원래 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큰 병원도 가보셨어요? 오정숙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응급이래.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가 700만 원이 필요하단다. 박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700이요? 엄마, 저 그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요. 애초에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들어놓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부탁 좀 할게. 아, 진짜.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민수야, 며칠을 기다릴 수가 없다. 뚜뚜뚜. 야속하게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오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대신 들려오는 차가운 기계음이 오정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가 바빠서 그럴 거야. 그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정신이 없겠지. 오정숙은 애써 아들을 이해해 보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순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 김지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김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영아, 나다.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민수가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 너한테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로 김지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색깔 말고 저걸로 보여주세요. 김지영이 잠시 후 다시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백화점이에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오정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아주 급하게. 김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혹은 관심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네, 수술이요? 갑자기요? 그래, 의사가 이번 주를 넘기면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서 수술비가. 김지영이 오정숙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중대한 일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아들이랑 상의하셔야죠. 민수가 지금 발표 준비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돈 문제는 저 말고 민수 씨랑 직접 이야기하세요. 저 지금 계산해야 해서 이만 끊습니다. 지영아, 제발 내 말 좀. 뚜. 며느리의 전화마저 야멸차게 끊겼습니다. 오정숙은 핸드폰을 든 채로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연이어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에 오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거실의 낡은 장식장 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오늘따라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응급실에라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 돈마저 무서웠어요. 새벽 4시 통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으로 입원 수속 안 하시면 수술 못 하세요. 오정숙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일단 응급이시라 수술자리 빼놨는데 그럼 다른 분 수술 일정 잡을게요. 카드 할부 납부도 어려우신 거예요? 네, 알아봤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오정숙은 그대로 부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구나 싶었죠.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오정숙이 한참 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파에 겨우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지독한 절망감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김치 다 먹었는데 집에 김치 있어요? 자신의 심장 수술보다 김지영에겐 김치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오정숙은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에 화면을 끄려다가 무심코 김지영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오정숙의 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번쩍번쩍한 샹들리에가 달린 호텔 연회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십 개의 둥근 테이블에 온갖 빼입은 사람들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사랑하는 김순덕 어머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죠. 오정숙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돈어른 칠순 잔치였구나. 아주 성대하게도 치렀네. 다음 사진으로 손가락을 넘기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김지영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사진 밑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오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 선물로 샛노란 황금 목걸이 해드렸어요. 이럴 때 효도해야죠. 그 밑으로는 아첨 같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금 목걸이라니 남편이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부럽다. 언니 같은 딸 있으면 어머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오정숙은 화면을 키워 목걸이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투박할 정도로 굵고 노란 빛을 뿜어내는 황금 목걸이였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죠. 오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수술비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사진에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박민수가 사돈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시름 다 잊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신랑도 장모님 사랑 듬뿍 받는 중. 신랑이 엄마에게 준 용돈 500만 원 고마워. 오정숙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어제는 돈 없는데 수술비 얘기한다고 피를 말린다더니 용돈 500만 원?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밤낮 없이 일한 자신의 고달팠던 세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의 엄마의 목숨값은 외면하고 있었죠.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액정에 거미줄 같은 금이 쫙 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웃 송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정숙이 퉁퉁 부은 눈으로 문을 열자 송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바닥에 핸드폰은 왜 이 모양이고 얼굴은 또 왜 이래? 오정숙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왜 그래? 오정숙은 송순자를 소파에 앉히고 깨진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제 민수한테 전화해서 엄마 죽는다고 수술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돈 한 푼 없다고 나를 쏘아붙이더니 지 장모한테는 용돈 500만 원을 줬더라. 송순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수술? 무슨 수술? 너 어디 안 좋아? 심장 판막이 어쩌고 어쨌든 수술 빨리 안 하면 위험하대. 아이고 저런 몹쓸 놈을 봤나? 지 엄마 수술비는 아깝고 마누라 엄마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기세네. 정수가 이걸 그냥 가만뒀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지금 당장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쟤들은 저러고 있었어. 순자야, 나 너무 비참해. 송순자가 오정숙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정수가. 이런 일로 울면 너만 손해야. 독하게 마음 먹어야지. 독하게 마음 먹고 뭘 어떻게 해. 당장 수술비가 없는데. 아들한테 다시 전화해. 빌긴 왜 빌어? 지금까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번에는 소리라도 질러. 핏대 한번 세워봐. 송순자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 여기서 네가 쓰러지면 저것들만 좋아해. 알았어? 송순자가 돌아간 후 오정숙은 금이 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잔치 사진들이 오정숙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숙은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종민이 잠들어 있는 야산 공동묘지였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며 오정숙은 마침내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회색 화강석으로 만든 묘비 앞에 서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종민지묘라고 새겨진 글자를 마른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여보, 나왔어. 결국 밤새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이제 나를 짐짝같이 여기는 것 같아. 오정숙은 주먹으로 묘 앞에 마른 땅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내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고 소리 지르던 놈이 사돈 칠순이라고 500만 원 용돈에 금목걸이를 척 사주더다고. 당신이 이걸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오정숙의 흐느낌처럼 소나무 가지를 울렸습니다. 문득 남편과 처음 만났던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6의 박종민은 어깨가 산처럼 넓고 눈빛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부부가 되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변두리 판잣집이 신혼집의 전부였습니다. 박종민이 오정숙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런 누추한 데서 시작하게 해서 미안해. 당신 손에 흙 대신 다이아몬드 박아줄 때까지 내가 죽도록 일할게. 오정숙이 박종민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마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새벽부터 황무지로 나가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궜습니다. 박종민이 괭이로 땅을 뒤집으면 오정숙이 마른 흙에 씨앗을 심었죠. 여보, 손에 물집이 잡혔네요. 정숙이 박종민의 손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종민이 웃으며 정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서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으며 허기를 달랬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첫 해에는 감자와 옥수수를 조금 수확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밭을 더 넓혀 배추와 무도 심었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시장에 내다 팔 만큼 많이 거뒀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태어났을 때 박종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맹세하듯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아들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키우자. 나처럼 못 배우고 천대받게 하진 않을 거야. 박종민은 그날 이후로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밭일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죠. 오정숙 역시 아기를 업은 채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황무지는 옥토가 되었고 시내에 작은 상가 건물도 장만했습니다. 박종민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오정숙 앞에 내밀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우리 민수 장가 갈 때 이 건물 하나 물려주면 든든하겠지? 그럼요. 당신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종민은 55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박종민은 오정숙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수가 우리 민수 내가 없어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게 해줘. 내 모든 것 다 민수 줘. 다시 현실로 돌아온 오정숙이 묘비를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당신 유언 지키려고 했어. 당신 재산 전부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묘지관리인 박노인이 삽을 어깨에 메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님, 아직도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곧 깜깜해져서 산길이 위험합니다. 아 예, 가야죠. 오정숙이 치맛자락에 흙을 털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말이 아닌데.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요. 중요한 걸 결정했거든요. 오정숙은 다시 한번 묘비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맹세하듯 속삭였죠. 여보, 이제 내가 옳은 일을 할 거야. 여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정말 가치 있게 쓸 방법을 찾을게. 묘지를 내려오는 오정숙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수술 문제는 주말에 만나서 얘기해요. 주말이라니. 오정숙은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아들은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문자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정숙이 차갑게 결심을 굳히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아들 박민수는 회사의 비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자 박민수는 질겁하며 화면을 확인했죠. 장덕수라는 세 글자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른 박민수가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나 장덕수야. 아주 뻔뻔하게 내 전화를 피하네.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야? 장덕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곧이 언제냐고.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원금 3천이 이자 붙어서 이제 5천이야. 여기서 더 늦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몰라? 박민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사장님, 정말입니다. 제가 곧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상속? 그게 땅 파면 나와? 나는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야. 한 달 안에 원금 이자 싹 다 정리 못하면 내가 당신 회사 로비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줄게. 경영기획팀 박민수 과장, 빚 떼먹고 잠수. 이렇게 말이야. 장덕수의 협박에 박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대로 변기 뚜껑에 주저앉으며 애원했어요. 사장님, 제발 저 여기서 쫓겨나면 저희 부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장 승진도 해야 하는데. 그럼 돈을 구해와. 딱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 마누라 친정에도 이 소식 잘 전해줄 테니 각오해.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박민수는 초조한 얼굴에 김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지영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인간한테 전화 왔지? 뭐라고 해? 또 협박했어? 박민수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주겠대. 그때까지 돈 못 막으면 회사랑 당신 친정에 다 터뜨리겠다고. 김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 쇼핑몰 하면서 끌어다 쓴 신용대출 3천만 원도 해결 못했는데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지영아, 그래서 우리 빚이 총 얼마라고? 김지영이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당신 사채 5천에 내 대출 3천, 합해서 8천만 원이야. 박민수가 소파에 머리를 파묻으며 신음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머니 재산, 그거 상속받아서 막는 수밖에 없어. 그 말에 김지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어머님 땅이랑 상가 건물 합치면 3억은 넘을 거야. 담보대출로 1억은 나오지 않을까? 박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셨어. 늘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고 하셨잖아. 김지영이 자신만만하게 박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님이 얼마나 당신을 아끼시는데. 완전 아들 바보시잖아.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주실 거야. 박민수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당장 어머니 찾아뵙고 상속 절차부터 밟자고 말씀드리자. 김지영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이미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도 해놨어.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역시 당신은 준비가 철저하다니까. 김지영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수술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 어제 전화하셨다며. 박민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거 동네 병원에서 엄살 부리는 거겠지. 진짜 위급했으면 벌써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을 거야. 일단 우리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해결해드리면 되잖아. 김지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어머님 수술은 며칠 늦춰도 되지만 사체는 정말 위험하잖아. 두 사람은 어느새 희망에 부풀어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점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내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 갈비 세트라도 사갈게. 좋아. 어머니가 나물도 좋아하시니까 내가 아침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야겠다. 박민수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는 날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실 분이야.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달콤한 상속의 꿈에 젖어 있는 동안 오정숙은 그 꿈을 산산조각 낼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이웃 송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 이름이 뭔지 아니? 알지. 최인철 변호사잖아.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려고? 오정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철? 어디서 들어봤는데 알았어 고마워. 끊어. 오정숙은 옷장으로 달려가 깊숙한 곳,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앨범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박종민이 웬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벗, 인철이와 함께. 오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철이,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친구 이름이 최인철이었지. 법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설마. 다음 날 오정숙은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통유리 건물은 오정숙을 작아지게 만들었죠. 입구에는 최인철 법무법인이라는 금색 간판이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침을 한번 삼키고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최인철 변호사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대표님은 지금 예약하시면 한 달 뒤에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정숙이 다급하게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급한 사정입니다. 이 사진 한 장만이라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마지못해 사진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다부진 체격을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최인철이 오정숙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종민의 아내 오정숙입니다. 그 말에 최인철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네, 정말 종민이 아내분 맞으신가요? 정말 정숙 씨 맞으세요? 최인철이 성큼 다가와 오정숙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제가 해외에서 종민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오정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인철은 오정숙을 자신의 집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최인철이 책상 위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민이는 제 은인입니다. 최인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때 종민이가 말없이 제 등록금 고지서를 낚아채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제 1학기 등록금을 줬습니다. 제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오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종민이가 그런 친구였죠. 착한 일에도 절대 자랑 안 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종민이 덕분입니다. 그때 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숙 씨,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숙은 그간의 사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수술비 문제, 며느리의 SNS에서 본 기막힌 사실들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최인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친엄마를 그렇게 대하다니.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최인철이 벌떡 일어나 오정숙 앞에 섰습니다. 늦다니요. 당연히 방법이 있고 말고요. 제 30년 변호사 인생을 걸고 정숙 씨 재산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임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최인철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수임료 말씀이세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친구 종민이 대한 의리의 문제입니다. 최인철이 즉시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과장, 박 대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줘. 곧이어 양복을 입은 두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최인철이 오정숙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분 일을 우리 법무법인의 최우선 업무로 처리해 주세요. 모든 소송과 재판 일정보다 이분 일이 먼저예요. 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처음 보는데요. 이분 일은 내 개인사나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울 거예요. 오정숙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최인철이 오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걱정 마십시오. 종민이가 저를 살렸듯이 이제는 제가 정숙 씨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최인철 법무법인의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인철은 법무팀의 핵심 인력들을 모두 소집했죠. 그가 오정숙의 낡은 등기부등본과 재산 목록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들을 아들에게 뺏기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뭘까? 김 과장이 서류철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자산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토지가 8,000평, 시내 상가 건물이 300평, 현재 시세로 총 자산이 최소 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0억 원이라 생각보다 크네. 아들한테 아직 상속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최인철이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오정숙 씨께서 남은 평생을 발뻗고 편히 사실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해. 만약 아들이 재산을 노린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공익신탁 어떻게 생각하나? 신탁 전문인 이 주임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오정숙 씨께서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신탁하고 대표님께서 그 신탁 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 최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탁 수익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하고 사후에는 재단 명의로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 아주 좋아. 김 과장이 화이트보드에 구조도를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신탁 재산으로 묶이는 순간 상속인인 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럼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 박 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충분히 넉넉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최인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은 너무 낡았는데 크기만 크고 관리도 힘들어. 이참에 처분하고 아담한 전원주택 같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절차를 끝내는데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야. 한 달 동안 아들 내외가 눈곱만큼도 눈치채서는 안 돼. 김 과장, 관련 기관과 물밑 접촉부터 시작하게. 오후가 되어 오정숙이 다소 긴장된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인철은 회의실에서 오정숙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 저희가 찾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인철이 서류를 내밀자 김 과장이 앞으로 나서서 자산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토지와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오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10억이요? 제가요? 저는 그냥 시골에 있는 밭이랑 작은 상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오정숙은 평생을 아끼고 살아왔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최인철이 오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 방법대로 공익신탁으로 처리하면 아들 민수가 2번 다시는 이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오정숙이 서류를 뒤적이며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이걸 전부 다 제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건가요? 정숙 씨, 이걸 아들한테 상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든 아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정숙 씨의 매달 생활비는 보장되니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종민이가 아들에게 다 주자고 했을 땐 이런 상황인 줄 몰랐었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 종민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정숙 씨가 가장 마음 편하게 노후를 사는 걸 가장 바랄 것 같아요.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다 맞아요. 최인철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너무 미안해서 받을 수 없어요. 최인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입원 먼저 해요. 오정숙이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최인철이 오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숙 씨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요. 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어 서류 위에 힘껏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인철이 오정숙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정숙 씨. 종민이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최인철의 도움으로 무사히 심장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오정숙은 거짓말처럼 가뿐해진 몸으로 집 뒤뜰에 섰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종민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오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느새 어른 키의 2배를 훌쩍 넘게 자란 나무였습니다. 오정숙이 거친 나무 껍질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무 기억나지? 우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와서 심었던 거. 살랑이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남편의 대답처럼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자 풋풋했던 23세 시절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젊은 박종민이 제 키만 한감나무 묘목을 들고 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심자. 나중에 우리 아들 딸 낳으면 이 나무에서 감 따먹게 해야지. 어머, 이게 정말 감이 열릴까? 열리고 말고.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온 동네 잔치할 만큼 주렁주렁 열릴 거야. 2사람은 좁은 뒤뜰 한 구석에 구덩이를 파고 어린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감나무가 제법 굵어졌을 때 아들 박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가지마다 주홍빛 감이 보석처럼 열렸죠. 박민수가 까치발을 들고
감나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저감 먹고 싶어. 내가 따볼래. 박종민이 아들을 번쩍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놈으로 따줄게. 온 가족이 감나무 아래 모여 앉아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 김지영이 들어왔을 때도 감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는 가을이면 감을 따다 이웃에 돌리며 칭찬을 받곤 했죠. 그때만 해도 오정숙은 그 웃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오정숙이 나무를 보며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이 미련까지 다. 그때 송순자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수가, 몸은 좀 어때? 아직 조심해야 할 때인데 나와서 뭐해? 순자야, 잘 왔다. 나 이 감나무 베어버리려고. 송순자가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뭐, 이걸 왜? 자식처럼 키운 30년 된 나무를 베어? 썩은 추억은 도려내야지. 안 그러면 새살이 돋지 않아. 이 나무는 이제 내 아픈 손가락이야. 볼 때마다 욱신거려서 못 살겠어. 송순자가 오정숙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추억을 베어내고 살아.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래. 오정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이 나무가 여기 서 있는 한 나는 평생 과거에 얽매여 살 거야. 이제 정말 다 끊어내고 싶어. 다음 날 오전 조경업체 직원들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작업 반장이 아름드리 감나무를 훑어보며 아깝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베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자란 나무는 보기 드문데요. 네, 베어주세요. 뿌리까지 다 파낼까요? 보통은 밑동만 남겨두기도 하는데요. 오정숙이 창백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흔적도 남지 않게 뿌리째 뽑아주세요. 아주 깨끗하게요. 곧이어 전기톱의 날카로운 굉음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오정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굵은 가지들이 비명처럼 잘려나가고 수십 년간 그늘을 만들어주던 잎사귀들이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30년의 세월이 담긴 나무 밑동이 거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정숙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는 듯한 아프지만 시원한 눈물이었죠. 모든 작업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뒤뜰. 오정숙은 감나무가 있던 검은 흙 위에 섰습니다. 오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사진 속 박종민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오정숙으로 살려고 해. 당신이 남긴 짐도 아들에 대한 미련도 다 저 나무랑 같이 땅에 묻었어. 하늘에서 나 잘 사는지 지켜봐줘. 오정숙은 두 손을 모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나무를 베어낸 지 사흘 후 오정숙의 마음에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깨트리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죠. 오정숙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잔뜩 굳은 얼굴에 며느리 김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지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두 손에는 값비싼 포장지로 감싼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수 씨랑 저랑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김지영의 과장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정숙은 며느리의 지친 눈빛과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었어.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 그 말에 김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호들갑을 떨었죠. 네, 수술이요? 심장 수술이요? 세상에, 언제요? 왜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민수 씨는 알아요? 급하게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지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재빨리 쇼핑백을 고쳐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부르셨어야죠. 그럼 이거 정말 잘 사왔네요. 어머님 기력 보충하시라고 제일 비싼 홍삼으로 사온 건데 수술하셨으니까 이만한 게 없죠. 김지영이 다른 봉지를 열어 보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이건 한우 특등급 살치살이에요. 단백질 보충하셔야 빨리 회복하시죠.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찾아뵌 이유가 있어요. 김지영은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시어머니의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빨리 전하고 싶은 조급함이 드러나 있었죠. 무슨 일이니? 민수 씨 사업 투자가 좀 잘못돼서요. 제가 쇼핑몰 하던 것도 망하고 빚이 좀 생겼어요. 어머님이 계속 연락도 안 되시고 집에도 안 계셔서 일단 급한 사채 빚 일부는 저희 엄마가 도와주셔서 맡긴 했는데 오정숙은 말없이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김지영이 초조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참에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상속? 김지영이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네. 요즘 상속세법이 자꾸 바뀌어서 불리해지기 전에 미리 증여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게 절세에 엄청 유리하대요. 다 어머님 재산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오정숙이 서류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김지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오정숙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이건 상속 재산 포괄 위임 동의서고요. 이건 어머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에요. 저희가 법무사 통해서 깔끔하게 다 처리할 거라 어머님은 여기에 도장만 몇 번 찍어주시면 돼요. 오정숙이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이미 최인철에게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었죠. 지금 이걸 다 하라고? 김지영이 애가 타는 목소리로 오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일주일 안에 해결 못하면 민수 씨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오정숙이 서류를 조용히 덮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큰 수술을 막 끝내서 정신이 없다. 그 순간 김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하실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유언도 그렇고 이 재산은 당연히 민수 씨 거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남 주실 건 아니잖아요. 오정숙이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은 신중해야 하는 법이다. 김지영은 표정을 갈무리하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내일은 꼭 도장 찍어주셔야 해요. 김지영은 선물을 내려놓는 것도 잊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오정숙은 김지영이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정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숨은 안중에도 없더니 지들 목숨은 소중한가 보구나. 오정숙은 곧바로 최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입니다. 방금 며느리가 다녀갔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더미를 내밀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최인철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정숙 씨.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일 도장을 찍어달라고 재촉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서두른다면 우리도 계획을 앞당겨야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한 발 빠를 겁니다. 오정숙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정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민수에게 전해줬죠. 내일 도장을 찍어주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죠. 박민수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오후에 시내의 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담실에 마주 앉은 정미경 대리가 부드러운 미소로 박민수를 대했습니다. 박민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태도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담보 가치는 충분히 나오죠? 정미경 대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아버님께 상속받으신 토지와 상가 건물을 합산하니 현재 시가로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신청하신 1억 원 대출은 아주 넉넉하게 가능하십니다. 네, 10억이요? 그 땅이랑 건물이 그렇게 시가가 높아요? 박민수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대출 실행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어머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본인 의사 확인과 서류 절차만 마치시면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박민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득은 문제 없습니다. 서류나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죠.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복잡한 건 딱 질색하시거든요. 정미경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정미경 대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박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문제 있나요? 정미경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 전부가 바로 오늘 날짜로 공익신탁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오전이네요. 박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공익신탁? 그게 대체 뭡니까?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즉, 이 재산은 더 이상 어머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담보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순간 박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뭘 잘못 본 거겠지. 다시 확인해봐요. 정미경 대리가 당황하며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이 와서 화면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되었네요.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민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왜.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감정 없는 통화 연결음 뿐이었죠. 박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대체 왜? 박민수는 곧장 아내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어디야? 왜 그래, 자기야? 은행은 다녀왔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박민수가 은행을 뛰쳐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내일 도장 찍어주실 거야. 도장은 무슨? 어머니가 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다고. 공익신탁인가 뭔가로. 수화기 너머로 김지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나도 몰라. 일단 어머니 집에서 만나. 박민수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장덕수라는 이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박민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덕수의 싸늘한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박민수 씨, 내가 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감감무소식이네. 사장님, 진짜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약속된 날까지 나머지 돈 안 들어오면 이번엔 진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당신 책상 뒤집어 엎고 사장 멱살이라도 잡아야 돈을 주려나? 박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시끄럽고 명심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수는 붐비는 길 한복판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공익신탁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죠. 사형 선고와도 같은 장덕수의 전화를 받은 박민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단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라고 굳게 믿었죠. 1시간 후 오정숙의 집 현관문의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박민수는 문고리가 빠져라 흔들며 주먹으로 문을 쿵쿵 내리쳤고 김지영은 발작적으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당장 문 여세요. 오정숙이 마침내 문을 열자 박민수는 오정숙을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지영도 눈을 번뜩이며 뒤따라 들어와 문을 쾅 닫았어요. 박민수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오정숙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재산을 전부 기부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오정숙이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니? 동네 창피하게. 김지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피부치인 저희를 버리고 생판 남한테 재산을 다 넘기다니요. 이건 배신이에요. 박민수가 씩씩거리며 오정숙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매일 회사에서 깨지고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엄마는 어떻게 아들 고생하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세요?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겠니? 박민수가 그 말에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자유요? 이게 자유예요? 아들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아 놓고 자유라고요? 아버지 유언은 잊으셨어요? 저한테 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김지영이 정숙을 팔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일찍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다 어머님이 저희를 외면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오정숙이 김지영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네, 제가 뭐요? 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김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돈 한 푼 없다고 나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지. 박민수가 말문이 막혀 멈칫했습니다. 김지영이 대신 악을 썼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사정을 좀 봐주셨어야죠. 오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정?
힘들어서 돈이 없다던 애들이 내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에는 500만 원 용돈에 황금 목걸이를 척 걸어드렸더구나. 그 순간 김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 울음도 순식간에 멎었죠. 박민수가 격분하여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탁자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엄마, 저희 뒤를 캐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김지영도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난초 화분을 들어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산산조각 나며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우리 돈, 내 돈, 그 돈이면 내 쇼핑몰도 다시 일으키고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 망쳤어. 박민수가 오정숙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변호사인지 뭔지한테 전화해서 당장 취소하시라고요. 오정숙이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안 된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담장 너머로 소란을 듣던 이웃집 송순자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옆집에서 지금 아들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난리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박민수가 오정숙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취소 안 하실 겁니까? 민수야, 제발 그만해라. 박민수의 손이 오정숙의 뺨을 향해 날아드는 바로 그 순간.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인철과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민수와 김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인철이 재빨리 오정숙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최인철은 오정숙을 자기 뒤로 보호하고는 박민수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방금 용서받지 못할 선을 넘었습니다. 최인철의 얼음장 같은 말에 박민수와 김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경찰관이 거실의 난장판을 훑어보며 나직이 말했죠. 집안이 엉망이군요. 명백한 재물손괴 현장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최인철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파일을 쿵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오정숙 씨의 법률 대리인 최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지영이 최인철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님 꼬드긴 거 다 알아. 순진한 노인네 재산 가로채려는 사기꾼 아니야? 최인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오정숙 씨의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재산을 공익신탁에 처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박민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들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혼자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어. 최인철이 서류를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정숙 씨의 모든 의사표현은 상담 초기부터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털끝 하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지영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정숙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오정숙이 김지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무 늦었다. 박민수가 이번에는 최인철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든 이 신탁 취소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인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신탁 재산은 위탁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박민수와 김지영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인철이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인철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도 오정숙 씨 명의입니다. 즉, 이 집 또한 신탁 재산에 포함되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집까지 팔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진짜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최인철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푼도 없습니다. 박민수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아들을 길바닥에 놔앉으라고요? 오정숙이 싸늘하게 돌아선 채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너희들이 먼저 잤니? 내 목숨값 사고 황금 목걸이를 저울질했을 때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경찰관이 박민수와 김지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계속 버티시면 주거침입으로 연행하겠습니다. 김지영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오정숙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민수와 김지영은 경찰관들에게 등 떠밀려 허망하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최인철이 오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오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맞죠? 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새로 사실 집 계약도 마쳤고요. 경찰관들이 현장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 없으시면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최인철이 경찰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평안만 남았습니다. 오정숙은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찻잔 조각들을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최인철이 오정숙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럼요. 정숙 씨는 자신을 지키신 겁니다. 종민이도 하늘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식을 제 손으로 내쳤다는 깊은 허탈감이 오정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찰에게 등 떠밀려 쫓겨난 박민수와 김지영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이 박민수를 향해 돌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어머니 성격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사달을 내. 박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김지영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뭐, 지금 내 탓이라고 했어? 칠순 잔치에 금목걸이 사들고 가서 알랑거릴 시간에 어머니 속을 좀 들여다볼 생각은 안 했어? 김지영이 그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죽어가는 시어머니 수술비도 나 몰라라 하는 냉혈한 아들놈을 남편으로 둔 죄밖에 더 있냐고. 당신이 그때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받았어 봐.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럼 너는 전화 받고 뭐라고 했는데 내 엄마 선물 고르느라 바쁘다고 끊어버린 주제에
두 사람의 이기심이 만든 균열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죠. 결국 그날 밤 텅 빈 월세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둘의 사이에서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남은 것은 끔찍한 증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부의 처절한 자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움직였죠. 박민수는 번쩍이던 외제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겼습니다. 딜러가 차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고 이력에 흠집도 많네요. 감가심에서 2천만 원 이상은 힘듭니다. 김지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팔았습니다. 이거 다 합해서 800만 원 쳐드릴게요. 요즘 이런 디자인은 잘 안 나가서요. 하지만 빚을 갚는 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민수는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사직서를 썼습니다. 다음 날 부장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죠. 며칠 후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은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김지영이 수첩에 숫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자동차 2,000, 내 가방 800, 당신 퇴직금 정산한 거 2,500. 다 합해서 5,300만 원이야.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장덕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지영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300만 원이랑 내 앞으로 된 빚 3천만 원뿐이네. 박민수가 텅 빈 눈으로 김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이혼해. 김지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남은 빚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 박민수의 말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이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당신한테 뭘 바라겠어.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법원에서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김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다신 보지 말자.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잘 살아. 김지영을 태운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박민수는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박민수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택배회사였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내일부터 새벽 배송 근무 가능하십니까? 박민수는 한때 기획안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한적한 시골 마을, 오정숙은 작은 단독주택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최인철의 도움으로 무사히 심장 수술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얻은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제 막 허리춤 높이까지 자란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물뿌리개로 어린 나무의 흙을 적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이 참 좋네. 당신도 보고 있지? 그때 대문이 열리며 최인철이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정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정숙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 매달 있지도 않으시네요. 거실에 마주 앉은 최인철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신탁 수익금 보고서입니다. 이번 달에도 생활비 쓰시고도 이만큼이나 남으셨어요. 오정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돈 쓸 일이 없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랑 국수나 한 그릇 사 먹는 게 전부인걸요. 최인철이 흐뭇한 얼굴로 오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실 겁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최인철이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 어린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종민이에게 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저 나무를 보니 더 생각이 더 나네요. 오정숙이 따뜻한 눈길로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무덤가에서 가져온 가지로 심은 거예요. 이제야 진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오후 늦게 최인철이 돌아간 후 오정숙은 호미를 들고 마당에 나와 김을 맸습니다. 그때 동네 어귀로 파란색 택배 트럭 한 대가 서행하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트럭에서 땀에 전 유니폼을 입은 택배 기사가 내렸죠. 택배 기사는 이장댁 대문 앞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정숙은 무심코 그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2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이장댁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아프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이장이 택배를 받으러 나오자 박민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2년 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구부정한 어깨와 푹 패인 눈가의 주름이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몸을 돌려 트럭으로 향하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오정숙 역시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하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떨어진 호미를 다시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박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힘겹게 한 걸음을 때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펴기를 몇 번, 결국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정숙이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아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어린 감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한다. 내년에는 작게라도 좋으니 열매 한번 보자꾸나. 그 말을 들은 박민수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마을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오정숙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오정숙은 허리를 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오정숙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오정숙은 이내 그 눈물을 닦고 다시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평화로운 시골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